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리뷰 7번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카메라가 뒤로 넘어져 있었네요. 부동산 태풍이죠. 부동산 태풍. 부동산 태풍이 확 왔다가 8월 27일 그 파리 대책 나온 뒤로 약간 지금 눈치 장세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이 왜 태풍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아파트값 파죽지세 6년 3개월 만에 최대. 그리고 안 팔아요. 서울 집주인 콧대 2006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이게 실제 지난 8월 27일 이전, 그러니까 그쵸? 지난주 주말 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전까지 이제 비일비재 어느 이제 서울 좀 주요 단지들이 가장 극심한 매도자 위 시장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신문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바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으니까요. 언론이라는 것은 그래 시차가 있습니다. 시차가 굉장히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뭐 3,600건대를 대상으로 매도자가 많은지 매수자가 많은지 이 지수가 아는데, 이게 지수가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 매수 우위 지수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 이제 피드백 하는 겁니다. 피드백.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건지. 여기 보면 152 서울의 152.3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그 재건축 분담금 통보가 본격적으로 이제 된다 이거죠. 재건축 아파트가 선도하고 신축 아파트가 따라가고, 또 신축 아파트가 올라오면은 재건축 아파트가 또 따라가고, 이런 형태 주고받고 치고받고 어떤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재건축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게 재건축 분담금이 실제로 지금까지는 이제 느낌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피부에 못 느꼈죠. 근데 이제 이런 34개 재건축 단지가 제초안이 통지가 날아가면은 이게 조금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지방은 울고, 지방 부동산 울고, 서울은 반대죠. 이제 반대 현상이 됐는데, 근데 이제 파리 대책 때문에 또 이제 반대로 또 지방이 웃는다.
뭐 또 이런 저기도 있긴 한데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야만이 그게 그 부동산도 같이 살아난 거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왔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방 경기가 살아야 됩니다. 지방 경기가 그래야만이 부동산도 살아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또 약간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 2분기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은 서울시 구별 2분기 주담보 대출 신규 총액 탑 10이에요. 탑 10. 그러면은 이게 이제 2분기니까 6월 달까지죠. 그래서 7, 8월은 아예 이번에 7, 8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7, 8, 특히 8월. 그러니까 8월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쭉 와서, 엊그제 뭐 뉴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치 오를 부분을 불과 한 달 만에 다 올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옆으로 왔던 특히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였죠. 그리고 뭐 다른 데 다 오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강북이 굉장히 이제 치고 올라갔죠. 강북 그다음에 주변이.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10년 동안 오를 가격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다 올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표현들이.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뭐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런 30년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근데 절대 부동산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도 없고 이 기울기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기울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데 소비자 물가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돈의 가치라든지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가치가 막 하루아침에 뭐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꾸준히 이렇게 오르는데 부동산만큼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워낙 그래프를 뭐 그리기는 어려운데 30년 동안 딱 보면은 대략 그려보면 오르고 옆으로 가고 한 번 기회가 있었고요. 또 한 번 올랐었고 2006년도 한 번 옆으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오르고 이제 이게 이제 표준 그 차트의 표준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소비자 물가와 같이 수렴을 하긴 해요. 수렴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무라고 그러죠. 무 배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 배추값의 1년치 가격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아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폭락했다가 또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한참 비쌀 때죠. 장마철. 그래서 추석 이전에 한참 무 배추가 비쌉니다. 해년마다 그래, 이것은. 그 다음에 언제 떨어지냐면은, 이제 가을, 겨울 되고 하면은 이제 이게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추가, 이 김장철이 이제 보통 12월 정도, 11월에서 12월 전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가, 이제 제일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싸요.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또 내년 8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추값이 꾸준히 관리를 한다 이런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수요는 있는데 이제 공급이 없죠. 공급이 어떻게 뭐 여름에 뭐 장마철에 뭐
폭염 지난 다음에 어떤 배추 무가 있겠습니까? 무가 있겠어요? 없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렇게 겨울에 무가 나온 것을 이제 냉장 보관이라고 합니다. 냉장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은 무가 원가가 만약에 그 당시에 뭐 1,500원이라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1월 달에 이제 냉장고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7개월 동안 뭐가 들어가는 게 전기세가 들어갔겠죠. 냉장고에 들어갔으니까. 뭐 전기세가 안 들어갑니까? 전기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창고를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창고 인재료가 들어갔을 거고. 근데 부대 비용이 그 당시 이때는 바로 밭에서 생산자한테 바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또 출하량이 많고요. 그때는 한참 출하할 때니까 가격이 싼 거고요. 지금은 8월 달 같은 경우는 출하도 안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물건, 그 다음에 지금 1월 달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물건이 7개월이 지나 생물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 무는 생물에 냉동 보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는 냉동 보관이기 때문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배추 무는 냉동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냉장 보관밖에 안 된단 말이죠. 냉장 보관을 했는데 그게 과연 7개월 동안 버티냐? 못 버틴단 말이죠. 못 버티고 한 100% 넣었는데 아래에서 무를 100가마니 넣어놨는데 딱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 보면은 한 60개밖에 살아남지가 않는 쓸만한 게 나머지는 또 냉장고에 썬다 해서 안 썩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산품이 이제 물른다 그래요. 그래서 생산 가치가 이렇게 없는 물건이 되어버린다는 거, 쓰레기장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다 감안되니까 지금 무 한 개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0원이요, 5,000원. 그게 비싸다, 싸다? 뭐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그래요. 시장 가격이라는 게. 그럼 안 먹으면 되죠. 5,000원 비싸다 생각하면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안 먹으면.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기본적 의식주 있잖아요. 의식주. 그러니까 입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 주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도 마찬가지로 의료는 그래야 그냥 옛날 옷 입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 안 사 입어도 되고 뭐 새 신발 안 사 신어도 되는데 먹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먹는 것은. 근데 북엇국에 예를 들어서 시원한 무가 들어가야 북엇국이 되는 거고 해장이 되는 거지. 무 없는 북엇국이 되면은 그게 시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쓸 수 있나요? 근데 요새 식당들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뭐 해서 그지 어렵지. 임금도 어렵고요. 또 재료비도 어렵습니다. 지금 뭐 겨울도 지금 한참 제일 어려울 때예요. 그러면은 김밥에 시금치가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시금치 한 달에 10,000원이라 하니까 시금치 겨울에 가면요 한 달에 1,000원도 안 해요. 1,000원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000원이에요. 한 달에. 그게 수요와 공급이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생물만 아니었으면은 1,000원에 샀다가 10,000원 할 때 팔면은 떼부자 될 텐데. 그죠? 근데 시금치 냉동 보관할 수 있나요? 못하지.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가격, 이게 좌우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지를 못하면은, 그건 부동산을 또, 바라보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소비자 물가 모든 내 근원 소득은 이렇게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계속 우상향이에요. 뭐 이게 꺾어지리라 한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상향입니다. 소비자 물가 모든 내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희한한 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왜 집값은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집값도 이만큼 똑같이 이렇게 집값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집값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도. 집값도. 근데 단지 이런 식으로 집값은 이런 식으로 오르지를 않고 이게 막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이게 서울 아파트 평균 뭐 이런 형태 이제 이런 형태로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보시면은 전국 집값은 평균을 이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같이 따라가요. 거의 따라갑니다. 이렇게. 단지 어느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에, 만약 30평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3억을 주고 살 수 있는, 그 아파트가 있었다면은, 10년 후에는 5억 정도 주고 사는 게, 5억 주고 사는 게, 지출하는 게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게 오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도 그만큼 똑같고 같이 그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역비례이기 때문에 내 소득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지런히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걸 부지런히 못 따라가 주면은 처지는 거죠. 내가 처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라는 게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는데 그래도 서울 부동산은 이 평균을 수렴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은 지금은 안전자산으로까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도 7월 달에 16.2% 저기가 올해는 7월로 기준 18%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 애지은 비율이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 아파트를 산 비중이 2016년 7월 16.2%에서 올해 7월이면 18년이죠. 그러니까 7월에 보니까 18.7%라는 거죠. 그래서 강남구만 놓고 보면은 21.6%였는데 외지에서 사는 비율이 25.7%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등했다. 이거 급등의 표현은 아닌 것 같고, 급등은 아닌 것 같고, 뭐 이 정도 이래서 2년 전에 비해서 이 정도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 아파트를 서울 사람이 산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제가 표현하고자 이걸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높아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서울에 강남구의 어떤 물건을 외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이것은 지금 서울 이외의 지역 사람들 살던 사람이 25.7%를 산단 말이에요. 이거 그쵸?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죠. 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 현상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고, 그걸 갖다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지, 대책이. 당연히 그냥 막연히, 금융규제라든지, 공급, 이런 어떤 투기, 억제, 세금으로 이런 것보다는 그걸로는 안 잡힌다니까요. 절대 그걸로 잡힌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발상이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돈이라는 것은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걸 돈의 물기를 누가 어떻게 이렇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대출 규제한다고 해봐야 그러면 현금에 천조가 넘은 자산이 있는데 대출 필요 없는 자산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이 있는데 그런 대출 규제해봐야 결국 결론은 또 서민들이 사다리 걷어차는 거라니까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이거 좀, 의지해서, 은행에다 좀 의지해가지고 같이 빌려서 좀 집 좀 사보려고 했더니 이제 대출을 규제한다네. 참. 그럼 결론은 또 그 기회가 누가 돼요? 돈 있는 사람한테 또 기회를 간다니까요. 분야가 상한제는 아니지만 분야를 규제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또 돈 있는 사람 로또 엊그제 뭐 나오잖아요. 잘만 당첨되면 6억이 시세 차익이 생긴다. 시세하고 분양가가 6억이 차이 날 정도. 강남 어느 뭐 아파트 분양, 아파트 광고 내가 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당첨시키는데, 그럼 결론은 그건 누구한테 또 가냐고, 그 수익이. 결론은 있는 사람한테 간다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 소비자 물가, 주택 가격 비교 지수 그대로 같이 수렴해 나가요. 결론은 이런 식으로 이게 화면이 아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러면 진정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면, 진정한 대책. 그냥 그 순간순간 단기 처방으로 해서는 절대 잡히지도 않고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왜 지방 사람들이 25.7%가 서울에다 강남구에 살까? 그 다음에 서울에다 20%, 그러니까 자기 살지도 않는 곳인데 왜 살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뭐 부동산 뭐해서 규제 정책 해가지고 다 쏟았죠. 다 거의 나왔어요. 거의 뭐 보유세만 거의 나왔는데 이제 대다 안 되니까 이제 수요를 억제하다 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이제 더 심하게 한다 이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전세자금하고 임대사업자, 언제는 임대사업자 내라고 막 나와가지고 뭐 떠들더만 임대사업자 이제 내려고 하니까 이제 또 사업자 대출까지도 막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도 막는다고 하니까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건 차지하고, 자, 가장 서민들 밀접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다 원래 나왔죠. 뭐 일단 내놓고 봐요. 그냥 그러다 보면 뭐 또 분위기 봐가지고 두드러 맞으면 그냥 또 다시 수정하고 좀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한 다음에 파악을 하고 조금은 차분하게 대책을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냥 일단 발표가 언론을 통해 다 나온 다음에 뭔가 있어. 제가 딱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기준을 연봉 7,000원 잡았습니다. 그것도 1인당 연봉이 아니라 세대 합산으로, 부부 합산으로. 그러면은 3,500만 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사회 천연병들은 얼추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같이 맞벌이 부부로 한다면 7천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웬만은 하다 보면은 이제 기업체 그리고 하면은 7천이 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세전 수입이라고 7천이니까 그러면은 세후 수익도 아니고 세전 수익이 7천이면은 웬만은 넘습니다. 근데 7천이 넘은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준다. 이제 안 해준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좀 줄이겠다. 이제 저기를. 그리고 오히려 신혼부부는 8,500인가 8,600인가 오히려 또 높더라고요. 또 신혼부부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신혼부부는 이제 딱 시작한 사람들이 과연 또 그래 높지는 않아요. 연봉이. 근데 이제 참 뭔가 언밸런스 됩니다. 그러면은 그랬잖아. 아까 내가 조금 집을 살려고 하니까 투기지역에서 이제 서울이 다 투기지역이죠. 거의 투기지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투기지역은 이제 그 담보대출이 이제 담보가액이 40%.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10월 달부터는 DSR이라고 합니다. DSR은 뭐냐면은 이제 대출을 자동차 대출부터 시작해서 신용대출부터 해서 모든 대출을 합산해 가지고 내가 무슨 대출을 받을 때,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걸 평가를 하겠다는 게 DSR입니다.
그래서 DSR을 이제 내 소득의 몇 프로를 주느냐, 주느냐, 뭐 80%냐, 100%냐, 200%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10월 달에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있죠. 그럼 집도 못 사게 이제 대출, 그냥 사다리를 걷어 차는 거죠. 사다리를 걷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도 살려고 했더니, 못 사. 청약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청약 받으면 로또라고 하니까, 근데 청약을 받아보려 했더니 가점제부터 시작해서 또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점수가 가점제를 하면은 75점 뭐 가까이 돼야 뭐 당첨될까 말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점제 아닌 거 하면 이제 뺑뺑이 돌리는 것도 이제 물론 운이 그것도 뭐 경쟁이 워낙 높아가지고 운이 엄청 좋아야 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그 주택공사나 SH공사에서 하는 청약 저축으로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 연도, 그건 순수하게 가점제가 아니고 이제 연도수로 누가 많이 오래 집어넣느냐, 이제 그걸로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오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때까지 집을 만약에 못 샀다 한다 하면은 자금 여력이 또 과연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솔직히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모든 부분이 언밸런스 되는데 지금 이제 수요 그나마 이제 매매는 그렇다 치고 이제 전세까지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전세도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규제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세는 뭐냐면은 그 보증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그 보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증이 이제 보증사가 이제 우리 이제 국가 그 보증회사 있어요. 서울 그 보증서를 끊어줘야만이 은행에다 대출해야만이 이제 은행에서 이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증 자체를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은행은 보증서가 안 들으면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럼 아까 이제 잠깐 빗나갔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지방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의 불안전성, 이 돈이라는 이게 돈이잖아, 돈. 돈을 갖다 항상 이 돈은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돈이라는 것을 뭐 은행에다 넣어놓고 은행에다 예금을 넣고 할 수도 있지만, 투자처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투자처를. 왜? 아까도 왜 투자처를 찾는 이유는 가장 뭐냐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0년 전에 이러가고 지금 이러가고 똑같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1100조 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거 해지를 한다고 해지 개념을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자가 높을 때는, 굉장히 높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과거에. 그때는 당연히 은행에다 넣어놔도 해지 개념이 돼가지고 충분히 돈의 가치를 상쇄를 시킵니다. 하락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은행에다 넣는 순간 예를 들어 10억을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10년 전에 10억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자 받아가 지금 10년 동 이자 받은 거 다 계산해봐도 지금 그 돈하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훨씬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바보가 은행에 넣어놓겠어. 그래서 이제 돈은 투자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주식에다 찾든 뭘 찾든. 근데 지방에다가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그러면은 주식에다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처를 있겠죠. 근데 지방 부동산을 투자를 했더니 집값이 오를 확률이 없고 계속 비리비리 해요. 오히려 떨어질 것 같고 또 불안하고 엊그제 큰 회사가 앞에 있었는데 회사가 나가가지고 그 앞에 있는 부동산들이 쑥대밭이 됐네요. 그래서 원룸이 10억짜리가 지금 5억밖에 안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 심리가 확 깔리죠. 그러면은 여기다 투자를 안 하더라도 지방 옆에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거나 아파트 뭐 살아가면 재건축하고 살아가거나 뭐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 뭐 해가 뭐 쭉 있어요. 이거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올컨이 거기다 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안 샀다니까요. 근데 신문 방송, 내가 서울은 안 살아.
근데 요새는 워낙 빠르잖아요. 카톡방부터 시작해서 카톡, SNS 뭐 금방 그것도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친구들끼리 단톡방 있고 그러면은 하다가 내 집값이 막 올라 그러면 단톡방에서 막 거론이 돼 그러는데 서울 집값 막 오르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있으니 언론에서 나오고 막 집값 오른다 그래. 그래? 그러면 저기도 한번 지방에 있는 계신 분 같으면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겠어요? 아니면 이거 나 서울에 안 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러겠어요. 당연히 서울에다가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은 심리가 이제 가수요라고 그러죠. 가수요. 실수요가 아니고 가수요. 가수요가 붙는 거예요. 가수요가. 그래서 뭉칫돈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제가 어떤 문건에 봤냐면 상당 실제 사례입니다. 지방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무튼 현금으로 그것도 현금 뭐 저기 한다 하니까 은행 계좌 그것도 아닙니다. 현금으로 들고 5만 원권으로 딱 들고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많은 돈을. 그러니까 우리 5만 원짜리가 이게 참 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노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산으로 노출되지 않는 이게 또 밑거름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또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결론은 뭡니까? 지방 경제를 살리면 됩니다. 살리면 절대 돈들이 서울로 안 올라와요. 올라오라 해도 안 올라옵니다. 지방 경제를 살리면 된다니까요. 지방 경제를 살리면은 당연히 서울로 집값은 내려갈 것이고 왜 25.7%만 안 와도 어딥니까? 7%만 서울로 안 올라와도 돈이 안 올라와도 서울 집값 떨어진다니까요. 수요와 공급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지방에다 투자해도 수익이 나고 어쨌든 은행에다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 신호를 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서울 집값도 잡히고 지방 집값도 올라가고 마이너스가 안 되고요.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라 해서 그 부동산만 가지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잡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경기, 그러니까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경제를 살려. 제가 오늘 깜짝 놀란 뉴스 봤어요. 미국이 오늘 보니까 4.2% 경제 성장률 4.2%인데 또 상향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미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선진국이고 세계 1인데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이고 할수록 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많은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몸이 다 컸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이 신흥국가는 막 7% 옛날 8% 중국 요새 중국도 7, 8%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하지만 선진국들은 진짜 근데 미국이 진짜로 4.2%제 눈을 제가 의심했는데 4.2% 경제 성장률입니다. 찾아볼까요? 입증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미국 경제의 성장. 여기 나왔죠? 제 말 거짓말 아니죠? 미 경제 성장률 4.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PC가 바보네. 그러니까 2분기. 올 2분기 GDP 성장률 4.2% 상향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이제 저기는 좀 모르지. 아무튼 2분기 경제 연율로 4.2%뭐 해가지고 상반기는 성장률 3.2% 찍었고 이제 2분기 4.2% 상향 조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일본 1.9%, 독일 1.8%, 프랑스 1.7%, 영국 1.5% 등과 같은 기간, 미국은 비의 2배 이상 저기로 낮은 해서 아무튼 높은 것도 이제 이게 안 열리는데 아무튼 이런 내용 같아요.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뭐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경제 성장률을 해야 되는 지금 굉장히 논란이죠. 소득 주도 성장이냐, 혁신 성장이냐, 뭐 하냐, 뭐 이론. 근데 뭐 어찌 됐든 이렇든 저렇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게 필요 없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통계청에서 딱 자료 나왔을 때 그게 이제 또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뭐 이번에 5,000명 증가밖에 안 됐었죠. 근데 이제 그게 뭐 20만 명 쭉쭉쭉 올라가줘야죠. 그게 답이에요. 뭐 소득 성장을 해서 하든 뭐 혁신 성장을 하든 무슨 성장을 하든 어찌됐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살기 좋고 뭐 웃으면서 맥주 한잔 좀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뭐 어찌됐든 경제 성장 내 얼굴도 좀 두둑해졌으면 좋겠고 또 일자리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살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들. 그렇게 하는 건데. 다시 이제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게 화면이 좀 작나요? 화면이 작네요. 이거 이야기 이제 주담보대쪽 오른쪽 보시면 아까 톱10 10 이렇게 보시면 강남구가 2분기 때 강남구가 1,518억, 그다음에 은평구가 391억. 역시 이제 액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역시 어쨌든 그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이제 이런 데가 좀 금액이 높고요. 용산구도 높네요. 620억. 주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른 데서 549, 동대문구, 이렇게, 동작구 450억. 이런 데가 톱10을 차지한 거죠. 이게 이제 톱10 이해되는지 아마 금액이 낮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집값이 그만큼 또 많이 상승을 했던 지역을 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100% 가지고 집값을 다 올랐다 지표를 쓰기는 어렵지만 일단 돈이 그만큼 쏠려 있다. 쏠려 있고, 아까 누차 말한 수는 20%밖에 안 되는 곳이지만은, 강남구가, 강남 쪽이 20%밖에 안 되지만은, 전체 돈의 저기는 80%, 심하게 말하면 80%까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가 1년, 이게 조선일보에 나왔던 내용 같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나온 내용인데 서울 아파트가 1년간 모든 지역이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년 2017년 7월 대비 2018년 7월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지금 좀 늦어요.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실제로 지금 8월 30일이면은 벌써 한 달 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또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서 도봉구, 강북구, 도원구 이렇게 쭉 보면은 한 5%, 6%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운드를 제가 이렇게 쳐드리잖아요. 이렇게 이 섹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근데, 자, 그러면은, 자, 여기가 13.6%, 13.4%, 강진구 11.8%, 송파구 13.4%, 그 다음에 강남구 13.6%, 무슨 개표율 방송 같네. 그 다음 서초구 7.2%, 광동구 11.4%, 송동구